저는 2025년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거든요. 내 아파트가 30억 찍었어, 40억 찍었어, 50억 찍었어. 그래 좀 떨어졌어? 다시 올라가겠네. 시간 지나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2020년과 21년에 이 버블은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찾아보기 힘든 버블이라는 거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함께 의논해볼 딱 정확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탄핵 정국에 돌입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내년 한 6월달 정도까지, 중순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큰 변화 정책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은 2021년 연말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대세 하락 중이에요. 그 와중에 정부가 만든 인위적인 정책으로 반등이 들어왔고, 근데 저는 2025년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거든요. 예, 쓰신 칼럼 멋있습니다. 네, 2025년을 저는 이제 2008년, 그 다음에 2022년만큼 굉장히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지방은 이미 거품이 빠진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 미분양도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 특히 강남 상구는 거품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도권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거품이 껴있던 상황,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지금의 상황이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2007년 연말, 그 다음에 2021년 연말, 24년 연말, 요 세 개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다른데,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2024년 말의 상황은 언제랑 똑같냐면 2021년, 그 다음에 2007년 연말하고 똑같아요. 2007년은 막 그 버블세븐 있고 막 이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왜 지금 상황을 그때랑 같이 보느냐? 이번에 미국이 9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죠. 예, B컷했죠. 네. 예. 그리고 그게 B컷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B컷이 20년 만에 지금 세 번째입니다. 언제 했냐? 2001년 닷컴 버블. 예. 그 다음에 2007년. 그렇죠? 금리위기 전에. 그리고 지금 이제 2025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저는 지금의 상황을 위험하다고 보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어제 밤까지 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어제 발표 있었죠. 예.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세 번이나 한 거예요. 자, 뭐 파월은 미국 경제 좋아,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겉으로 뻥까 치는 거고, 금리를 지금 0.5 비컨 날리고 두 번 연속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서 금리를 낮춰놓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2007년에도 있었고 2001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비컷하고 금리가 쭉쭉쭉 내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가는 이 완전 초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금리 내리면 이자 부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드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야, 경제? 다시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 이거는 제가 제 첫 번째 책에서도 제가 써놨던 부분인데, 저는 제가 이 자산 시장을 볼 때, 이 앙드레 토스콜라니의 이 달걀 이론이라고 하는 이 금리 이론이 제가 봐온 그동안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저는 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맞을지 안 맞을지는 뭐 내년에 보면 알겠죠. 네. 그러면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때문에 경기는 안 좋을 것으로 보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집권 여당이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책들이 기조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예.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영역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데이터로도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이 어떤 이런 그런 정책들이 큰 흐름들이 나왔었는지를 제가 다 확인을 다 했었거든요. 내년 2025년의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그동안 한 20, 30년 동안 겪어본 시장 중에서 가장 뭔가 터프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아주 어려운 거죠. 이미 2년 동안 어려웠는데. 예, 이미 어려운데 근데 지금은 사실 어렵진 않죠. 네. 뭐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사실 거의 반등이 없었지만 강남 3구는 그래도 예, 정오 좀 예, 돌파했고, 맞습니다. 물론 나머지 지역들은 너무 안 좋지만,
근데 여전히 거품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2020년과 21년의 그 코로나 시기에 완전 초저금리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던 그 시기에 비정상적인 가격, 얘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파트가 30억 찍었어, 40억 찍었어, 50억 찍었어. 그래, 좀 떨어졌어? 다시 올라가겠네, 시간 지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2020년과 21년의 이 버블은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찾아보기 힘든 버블이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유동성이 주입됐었던 버블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품이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만약에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있고 경제가 좋아요. 그럼 거품 좀 끼면 어때? 우리가 거품 맥주 마시듯이 거품 좀 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거품 맥주를 마실 여유가 없어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안 힘든 곳이 없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그래서 이제 2025년 하반기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데, 자, 그럼 보통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생기면 그럼 정부에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나왔던 정책들 패턴이 비슷합니다. 뭐냐, 일단 힘든 지역들의 미분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세제적인 혜택을 줘요. 그 이제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부양이 안 되면 점점점 강력한 걸 꺼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크게 흔들리면서 아마 여야 굳이 할 거 없이 살려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80%의 재산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데 부양해야죠.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강력한 부양 정책이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아마 합의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패턴들은 97년 IMF 이후에도 그런 패턴들이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런 패턴들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듣기만 해도 싫은데요. 자, 보통 이제 경기가 네. 안 좋아지면은 그동안은 2001년이나 그 다음에 금리위기 때나 또 코로나 때나 어떻게 했냐면 금리를 완전 제로금리까지 낮춰버리고 그 다음 유동성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그러면은 다시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좋아지니까 다시 또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게 저는 어제의 금리 인하에 이은 주가 폭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례적이에요. 금리를 내려주면 주가가 좀 사실 백세분이 막 올랐었는데. 네. 예.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는 파월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 4번 정도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죠? 2번. 근데 그게 이유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본 바로는 한 40년이나 50년마다 큰 사이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변화가 40년, 50년마다 바뀝니다. 그럼 지금까지 왔었던 패턴과 다른 사이클을 뭔가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섭다. 제가 네. 뭐 따로 이제 뭐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를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네. 자, 이제 이 차트는 뭐냐면 이제 예. 전 세계의 어떤 자산 시장의 큰 향방을 결정하는 미국 이제 10년 채권 금리 차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보시면 몇십 년 동안 내렸다가 몇십 년 동안 올랐다가 몇십 년 동안 내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만 기억하냐면 이때만 기억해요. 자,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이 차트가 2013년부터 있는데 한 115년, 114년 정도 차트죠. 자, 근데 114년 동안요, 이 금리가,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1.4% 미만으로 내려간 건요, 불과 한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100 몇십 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해요?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그 짜릿한, 뜨거웠던 상승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출렁출렁 하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대가 지금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던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냐? 바로 세계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화가 일어나니까 나라끼리 사이가 좋아. 야, 우리 잘 지내보자. 야, 너희 나라는 인건비 싸지? 야, 우리나라는 철이 많이 나. 철 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철 싼 데서 수입하고, 뭐 쌀 싼 데서 수입하고, 이것저것 각각 싼 데서 수입해다가 인건비 싼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면 물건값이 비싸질 수 있어요? 싸질 수 있어요? 싸지죠. 싸지죠. 네. 싸지니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경기가 불황일 때 금리를 쭉쭉쭉쭉 낮춰가지고 아주 낮은 금리를 만들면서 다시 경기 호황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추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야. 그럼 뭐예요? 금리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불황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껴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고 저도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들 2001년에 하고 2007년에 했던 것처럼 금리 좀 많이 낮춰서 다시 한 내년 말 정도에는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